잔금 해제입니다. 무슨 대응을 하기만 하면 후회하게 되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변동이 상당히 큰데요. 코스닥은 2%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강보합으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꼬리가 심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특징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상 흥분하긴 좀 이르고요. 그래도 짚어볼 섹터로 원전주 한번 꼽아봤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긴급 자금 투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오르비텍 등의 종목들 필두로 해서 원전주들 오늘 올라가는데요. 이 중에서 위원님의 시선을 좀 잡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주 앞으로 정부 쪽에서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개선되는 요인은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전 쪽에서도 기존에 있던 계획을 수정했던 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까지는 우회로 쉽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규 방패장을 만든다, 신규 원전을 어느 지역에 만든다, 이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의 기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 이 테마주가 시장을 이끌고 나갈 종목군들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 이 테마주는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종목군들은 정말로 기술적 대응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의 약세 구간에서 이런 테마주가 한번 형성이 되고 강력하게 거래가 붙고 급하게 올라가면 시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장이 마감될 때까지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테마의 연속성에 살아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종가 부근에 단 한 번에 종가의 매물 출회만으로도 급락시킬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원전주 기술적 대응이 유효한 정도, 트레이딩이 유효한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특정 종목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이 좀 보이는 종목이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잔금 해제 종목으로 분명 소개를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특징주 중에 하나가 바로 심택입니다. 어제 10% 급락했고요. 오늘은 이 하락권에서 지금 또 갑자기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서 6%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해서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6만 원 육박했다가 쭉 떨어진 상황인데 모멘텀을 다 잃었나요? 왜 이렇게 한동안의 변동이 심했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던 종목이 갑자기 시장과 같이 간다라는 것은 시장을 이겼던 논리 자체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그동안 호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인데, 호재가 다 반영되지 않았죠. 지금 DDR5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반도체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IT 제품 수요 안 좋은 것까지는 알겠고, 그런데 서버도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쪽에 추가적인 수주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텔의 추가 또 수주 지연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면 DDR5와 관련된 PCB를 만드는 심택의 효과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어제의 급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였지만 펀더멘탈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겹쳐지면서 일부 신용 물량,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청산돼 나가면서 나타났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소량의 거래로도 등락이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 모두의 앵커가 언급하셨던 대로 잘못 매매하면 후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의 본질, 내가 가진 종목의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가져가야 되겠죠. 이게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이고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당장은 속이 쓰리고 조금 아프겠지만 견뎌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심리와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은 기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이 나가든 아니면 익절이 나가든 상황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 패턴이 필요한 반면 심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저께 하락은 조금 과도해 보이고 일단 이걸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연된 투자가 언제쯤 다시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추세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의 가격은 다소 좀 과하게 내려온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택에 대한 의견 많은 투자자분들께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라봤고요. 깔끔한 답변 해주셨어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예요. 투자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상 속의 주식을 사라. 근데 저희가 일상 속 주식을 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농심, 일상 속 주식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를 골라주셨다는 건 김 의원님의 주특기가 좀 바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이버 바닥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직 바닥이 왔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지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인가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뭐 한 5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당장 뭐 실적이 좋아질 일은 없어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후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더 크게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AS도 필요한 구간이기도 네. 하고 또 현재의 가치는 과연 바닥을 논할 만큼 많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우리는 지금 올해 왜 이렇게 지수보다 많이 떨어지는지를 주목하지만 실제로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에 대한 흐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무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급하게 벌써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보면 2배 이상 올라온 그런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술주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긴 어렵다. 그렇다면 실적이라도 좋아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쉽게 바닥을 논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에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비 나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시장은 글로벌리하게 뭐 플랫폼 종목군들도 다 급락하는 양상이고요. 네이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 랩스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과 추가 협업하는 여러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된 우려를 좀처럼 줄일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 불안 요소들이 아직도 있고 부담 요인들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상쇄해 줄 만한 기대 요소를 좀 찾고 싶은데 고점 시총 74조, 지금 한 38조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실적이라도 좀 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 기대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라도 견뎌준다면 그러면 지금의 주가 낙폭이 좀 과대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이익률 측면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으나 이익 측면에서 과연 이 이익이 합당한 이익이냐 정말로 이대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과 더불어 소위 성장주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익도 이익률을 지켜주지 못하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시장보다 비싼 상황에서는 시장의 매력을 크게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이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은 외국인이 대주주인데 외국인이 사주지 않고 외국인이 강력하게 파는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을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이죠. 좋은 기업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 반등, 우리가 기대하는 V자형의 반등을 생각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2분기 실적에서 네이버 아직 죽지 않았어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해서 이 정도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수준이 올 때까지 추가적인 어떤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은 것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신규 매수자를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전략보다는 보유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초점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고점 대비 50% 정도 떨어졌고 시가총액 순위도 3, 4위권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추렸을 때 그래도 기대치를 많이 낮춘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좀 반등 목표가 정도를 잡고 간다면 밸류로 봤을 때 어디쯤일까요? 제가 일단 50만 원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 네이버의 가격이 30만 원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등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한 40%이 정도의 반등은 시장이 좀 개선되고 이익도 괜찮게 나오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이렇게 20만 원대 초반까지 빠져버린 상황에서는 거의 100%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뭐 장기적인 목표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차피 방송이 좀 위클리 기준으로 돌아가고 네. 있는데 이렇게 짧게 보는 구간에서 그 가격은 너무 이제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PB, 역사적 PB 밸류로는 거의 저점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밸류가 저점이라고 해서 시장이 이 종목의 매력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고 3, 4분기에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을 네이버에서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 모멘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좀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비용의 어떤 세이브를 통해서 이익이라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줄 때 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본다면 적절한 반등의 목표치는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되는 2.8배 이것도 너무 높은 수준인 거죠. 네. 그런데 BPS 기준으로 한 뭐 2배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목표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역대 밸류의 최저 수준이었던 수준으로 가고 있으나 여기에서 반등이 나타날 때 과거 우리가 누렸던 수준까지의 반등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 그래서 PB 한 2배 정도의 목표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목표 가격으로 잡아보고 그 이후에 반등은 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종목의 성장 스토리에 따라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글로벌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보다는 뭐 글로벌 M&A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와 뭐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그런 B2B 시너지가 날 때 네이버의 전반적인 주가 반등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 수준이라고 했을 때 금액적인, 가격적인 언급을 해주신다면? 뭐 30만 원 중반대 정도가 저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일단 뭐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아마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먼 미래를 본다면 저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50만 원 절대 어려운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살펴봤어요. 오늘장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또 네이버긴 한데 요즘 뭐 제일 믿을 게 못 되는 게 외국인 수급이라 상황을 어떨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한번 포인트 잡고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늘장 힘내고 있어요. 힘냈다가 좀 쉬다가 또 힘내면서 5% 정도 올라갑니다. 2분기 실적 압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장 대비 강세. 코스피는 오른 거 없이 올해 계속 내리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은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조금은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여러 인플레 이슈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CJ 제일제당 오늘 고르신 이유는요? 네, 일단 지금 지수가 저만큼 내려가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업종 지수가 이제 녹색 선이고요. 제일제당이 지금 빨간 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놓고 보면 어쨌든 음식료종이 지수보다 굉장히 강하죠.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지수가 마이너스 20%에 비해서 한 6, 7% 정도니까 지수 대비 14% 벤치마크 대비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음식료종의 강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굉장히 불리하긴 하지만 마진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이유도 1분기는 괜찮았는데 2분기 실적은 별로지 않아? 환율도 굉장히 불안한데?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뭐 보고서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아니야, 2분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면서 최근 뭐 기관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중립적이긴 합니다만 기관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의 주가의 방어력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곡물 가격이 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내려오고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반기에 반영되게 되면 물론 뭐 이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연 단위로 뭐 계산하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영되게 되면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증대 효과는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논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쨌든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여전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음식료 업종이 시장 대비 베타도 낮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CJ제일제당의 지금 라이신 쪽의 이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좀 매력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다 보니까 환율 흐름도 좀 연결이 되죠. 오늘장 이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과 말씀 주신 그 곡물 가격에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현상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을 때 2분기 실적 기대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적 추이도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실적 추이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환율이나 원재료 같은 그런 요인들이 반영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 대비 뭐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CJ제일제당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제는 CJ제일제당도 과거부터 쭉 그래왔지만 점점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의 소위 PQ의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슈안스의 인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비고 만두 같은 것들이 해외 판매가 늘어난다든지, 동남아로의 수출이 뭐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라이신 같은 것들의 매출이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사를 봤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때 대폭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있었던 기업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PQ가 모두 성장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뭐 2분기 실적도 견조하다면 하반기에는 곡물 가격이 약간은 조금 둔화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진을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이 수출 모멘텀이 CJ제일제당을 붙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 1분기 CJ제일제당의 미국 입점률이 66%로 올라가고 있다는 얼마 전 보고서도 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식품 쪽 그렇다 치고요. 또 바이오 쪽도 생각보다는 견조합니다. 이 업체에서 한 매출 비중 20% 정도예요.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하면 얼마 정도 보시는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PER, PBR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뭐 PER은 우리가 조금 논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익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기업이 전부 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PER 차트의 선호도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PB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0.9배 수준. 그다음에 여기에 뭐 CJ 대한통운의 실적이나 가치가 녹아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불안감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의 가치로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PSR이 아닌가. 이 종목의 지금 매출이 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SPS죠. 한 주당 이제 매출이 한 40만 원 초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2분기에 지금 8% 정도의 이익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수준을 음식료 업종이 유지를 할 수 있다면 CJ 제일제 등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다면 SPS가 40만 원 초중반대 가격이라면 그 정도 가격까지 가더라도 비싸지 않다. 우리가 그 정도의 본질 가치는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 가격은 아마도 40만 원 초중반 정도의 반등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한 지금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날보다는 조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40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까지는 저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버팀목이 돼주고 있어요. 오리온, 삼양식품, CJ 제일제당 이러한 이 종목들의 같은 맥락인데요. 말씀 주신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김종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